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트비아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급히 국방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과거 러시아의 영토였던 바트 3국 중 한 나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가장 높은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점점 위협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라트비아를 비롯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은 모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타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중 라트비아는 지난달 20일 러시아 영토 타격 허용을 나토 국가 중 가장 먼저 지지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다시 병역 의무제를 도입해 병력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라트비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밀린다면 다음이 자국이라 생각하기에 필사적으로 이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노후화된 장갑차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라트비아는 인구 188만 명의 작은 국가로 주력 전차를 대거 도입해 운용하기에 한계가 있기에 경전차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오는 2026년까지 보병 전투장갑차 100여 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사업 규모는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한국산 K-21 보병 전투차가 경쟁자들 중에 가장 강력한 후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K-21 보병 전투차에 놀라운 무기와 옵션을 달아주며 라트비아를 비롯해 많은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사업의 후보 기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21,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아스코드 ASCOD, 튀르키예의 툴파티 ULPAR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K-21은 지난해 10월부터 3주간 현지에서 기동화력 등을 경쟁 모델들과 경쟁했는데 실제 이를 운용하는 11사단 장병들이 가서 사격을 선보이며 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21은 우리 군의 전력화돼 성능을 입증한 바 있는데 K-21은 40주포를 장착한 반면 다른 국가 제품들은 30주포를 사용해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라트비아 장갑차 수주전은 K-21과 아스코드 그리고 툴파 3파전에서 K-210의 가장 유력한 이유는 바로 대평원에서의 장거리 공격 능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국방을 강화시키려는 국가들이 모두 주시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K-21은 기동력도 놀라운데 750마력 엔진을 장착해 평지에서는 최대 시속 70km, 야지는 시속 40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스프링과 감쇄장치, 로드암이 합쳐진 암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 ISU가 세계 최초로 적용돼 동급 대비 세계 최고의 기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K-21은 국산 현궁 미사일과 천검 지대지 미사일이 장착되어 전차를 능가하는 장거리 공격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 그리고 다중 송탄 장치를 갖춰 장갑을 두른 목표를 격파할 수 있는 날개 안정 철갑탄과 대공사격이 가능한 복합 기능탄 등 필요에 따라 탄종을 선택해 발사할 수 있습니다. K-21은 이미 우리 군의 400여 대가 전력화가 되었고 약 8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업그레이드형 개량형 양산이 예정되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전차 잡는 미사일 현궁이 장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기갑전의 패러다임을 확 바꿨는데 이 전쟁의 교훈을 K-21에 녹여내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전차 장갑차는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서 들여온 대전차 무기에 꼼짝 못하고 있는데 K-21에 러시아의 전차를 잡는 현궁을 달아서 전차 킬러로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현궁 사거리는 2.5km로 천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어 전차 사거리 밖에서 발사해 러시아 전차에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현궁을 단 K-21은 빠르게 이동하면서도 적 전차를 발견하면 전차 사거리 밖에서 쏘기 때문에 일방적인 공격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K-21에 차량 탑재용 지대지 천검 대전차 미사일을 달겠다고 했는데 천검은 사거리 8km로 현궁보다 더 먼 거리에서 전차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천검은 국산 소형 무장헬기에서 발사하는 공대지 미사일로 개발되었는데 이를 K-21 보병 전투장갑차에 장착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전차 부대에 큰 위협감을 주는 핵심 전력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에게는 매우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라트비아에게 K-20 보병 전투차와 신형 경전차를 패키지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즈한국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지난 6월 13일 호주 수출에 성공한 AS-21 레드백 장갑차보다 저렴한 K-21 수출형과 K-21 개조형 경전차 K-MPF를 패키지로 판매할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A는 K 흑표 전차보다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더 우수하며 많은 국가들이 수요를 가지고 있어 향후 한화의 주력 수출 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화는 동력 계통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정비, 유지, 훈련 모든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장갑차와 경전차 패키지는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K-21은 현궁과 천검을 달아 공격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소프트킬 능동방어 체계 APS를 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킬은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대전차 무기를 제머 전파방해 장치나 복합 연막탄으로 교란에 빗나가도록 합니다. 또한 레드백엔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ESA로 포착한 뒤 이를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를 갖춰 하드킬 기술을 가졌는데 K-21에도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경전차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며 재구시를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산 AMX-11C 경전차가 본격적으로 전장에 투입되자 우크라이나군의 한 사령관은 AFP 통신의 관측 장비가 매우 훌륭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차 두께가 얇아서 최전선에서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장에서 러시아의 152포탄이 근처에서 폭발해 파편이 AMX-11C 경전차를 그대로 관통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AFP 통신은 이 경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포탄 파편을 방어하지 못할 만큼 방어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K-21은 지금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면서도 놀라운 기동성과 공격력까지 갖추어 프랑스산 경전차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AS-21 레드백에 적용된 기술을 K-21 수출형에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까다로운 요구로 인해 이스라엘 기술과 캐나다 등 해외 기술 접목해 만들었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국산 기술로만 K-21 장갑차를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사잡지 밀리터리 리뷰에서 나온 사진을 보면 엔진과 포시는 S&T, 장갑은 삼양컴텍, 포탑은 한화가 만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차 양산 K-21에 레드백의 최첨단 기술력을 넣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예 기존 K-21 추가 주문이 아닌 한국산으로 만들어진 레드백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K-21은 주력 전차를 운용하기 힘든 국가들에게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라트비아가 처음으로 그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21은 현궁과 천검 등의 무서운 공격력과 레드백과 같은 강력한 방어력까지 지니고 있으면서도 놀라운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K-21은 유럽의 경쟁자들보다 3,040% 저렴하고 레드백의 3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폴란드도 지금 가격 때문에 레드백보다는 K-21 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앞으로 주변국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놀랍게 변신할 한국산 K-21 보병 전투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전차를 대량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전차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커지면서 K-211 또다시 제2의 K구자 주포와 같은 주력 수출 상품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호위함을 수출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인도네시아는 일본으로부터 호위함 4척을 수입하고 기술을 받아 자국 내에서 추가로 4척을 건조하고 싶다는 바람을 일본 측에 전달했고 양국은 이와 관련한 협의를 일본이 수출할 호위함 후보군으로는 2022년 해상자위대에 새로 투입될 30FFM 등이 거론됐습니다. 30FFM은 무인기를 사용한 기뢰 제거 등 여러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호위함으로 수출 총액은 약 3천억엔, 약 3조 2617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이탈리아 함선 제조업체로부터도 제안을 받았고
가격이나 자국 기업의 참여 정도 등을 검토해 일본과 이탈리아 중 어느 쪽과 계약할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호위함을 수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만일 일본과의 계약이 성사되면 일본이 타국에 호위함을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호위함을 판매하게 되면 자국의 방위 장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그 결말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호위함이 아니라 한국의 중고 호위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6일 로이터 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한국의 중고 호위함 기부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무하마드 헤린드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은 의회에 출석해 한국의 소형 호위함인 부천 BUCHEON 773함 기부 제안을 설명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최소 60억 달러, 약 8조 2천억 원 규모의 KF-21 전투기 합작 사업,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한 뒤 인도네시아에 이 소형 호위함을 기부하기로 했다. 의회에 출석한 무하마드 헤린드라 국방부 차관은 한국의 부천 773함의 설령 36년, 전장 88.3M 등 재원을 소개하면서 이를 받으면 인도네시아 해군 능력을 증강할 수 있지만 수리비 등으로 8,500만 달러, 약 1,1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상적으론 신형 모델을 구입해야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오래 걸린다. 한국 중고 호위함은 향후 2015년 사용할 수 있지만 신형 모델 구입에는 3억 5억 달러, 약 4,100억 원 6,800억 원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회 국방위원회 의원 대부분이 수리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기부 제안 수용에 이점이 무엇이냐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인도네시아 의회는 결국 한국으로부터 중고 호위함을 받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국방부 장관이자 대통령 당선자인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자국의 낡은 국방장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 전투기와 잠수함 구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온 가운데 나온 것이라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도 주목한 뉴스였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군부의 심기를 고려해 프라보어 장관과 불편한 동거를 해왔고 이를 이용해 프라보어 장관은 인도네시아 무기 도입을 사실상 독점해온 인물이었는데요. 조코이 대통령의 지시 따위는 아예 무시하면서 무기 구매 사업을 좌우해왔습니다. 특히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자는 국방부 장관 시절 KF-21의 외상값 8천억을 지불 2019년 하나오션과 체결한 잠수함 세척 건조 계약은 아직까지도 발효되지도 않아 물거품 위기에 하는 대신 구닥다리 프랑스제 미라주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설치더니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황당하게도 튀르키예로부터 3,900억 원 규모의 전투용 무인기 드론 UCAVS를 들여오기로 하는 등 대체 돈이 있기는 있으면서 이렇게 일을 벌이는 거냐는 비난을 듣기에 충분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결국 이번 한국의 중고 호위함 도입 결정으로 인도네시아의 국방비 자금난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안토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가장 결정판은 인도네시아 공군전력 공백 메꾸기를 핑계삼아 운용한 지 30년이 넘는 프랑스제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카타르로부터 도입하는데 9,400억 원을 쓰겠다고 국제 군사 전문가들은 튀르키예로부터 드론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프라보어 장관의 작품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또한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라팔 전투기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제 드론 도입을 통해 대선에 필요한 실탄을 확보했을 것이고 이를 재무부가 도입과 사용 승인뿐만 아니라 보증까지 섰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진상짓은 인도네시아가 지난 2011년 세척의 잠수함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도입한 데 이어 2019년 4월 세척의 잠수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지만 3년이 넘도록 계약 발효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사실상 계약이 파기됐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인도네시아는 GDP 대비 국방 지출이 영내 국가에 비해 한참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프라보어가 추진했던 카타르산 중고 전투기 도입 계획은 너무 낡은 기종이라는 반발에 부딪혔고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구입 계획을 폐기했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가에서 이번 한국의 중고 호위함 수용 발표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중고 호위함을 받는 것과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중 최소 60억 달러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이 약속이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이 추진하던 호위함 수출 프로젝트까지 무의로 만들었다는 점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창 무기 수출을 추진하던 일본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텐데요. 애초에 인도네시아와 무기 거래는 아예 시작조차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일본도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한국과 일본이 정면으로 맞붙는 호주 호위함 사업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중고 호위함이 일본의 신형 호위함을 이긴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 해군의 함정 도입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한일전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먼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한국 조선업 주요 회사들은 호주 해군이 내건 10조 원 규모의 호위함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호주 해군은 오는 2029년까지 11척의 호위함을 도입하기 위해 제로 체인지 전략을 채택합니다. 제로 체인지 전략은 해외 플랫폼 설계 변경 없이 호주 무기를 통합해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전략을 말하는데요. 호주는 이번 호위함 도입 사업은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총 11척 가운데 3척을 해외에서 도입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현지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내 강성 노조와 높은 건보 비용 때문에 호주 내에서 건조하는 데에 따라서 후보에 오른 주요 호위함은 한국 해군의 차기 호위함 배치-2 2대구급 충남급, 스페인의 ALFA 3000, 독일의 200,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요. 일단 후보에 올라 있는 4가지 종류의 호위함 가운데 어느 하나가 되더라도 탑재되는 무장과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전투체계 그리고 레이더와 소나 등은 호주 해군이 선택해서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체계 통합의 경험이 많은 조선소가 상대적으로 유리한데요. 스페인의 ALFA 3000, 독일의 200은 자국 해군에서 쓰지는 않지만 수출형으로 만들어져 체계 통합 경험이 많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호주 해군의 대형 상륙함과 호바트급 구축함 사업에 참여한 바 있고, 독일도 엔제급 호위함 사업을 수주한 경험이 있어 체계 동합과 호주 해군 사업의 노하우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앞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도 해외에 호위함을 수출한 경험이 있어 체계 통합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일본은 그동안 호위함을 해외 수출해본 경험이 없고, 모가미급 호위함은 일부 무장을 제외한 중요 장비는 모두 국산을 사용해 해외 장비에 대한 체계 통합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태평양과 같은 대양항의 필수적인 내파성 즉 파도의 충격을 견뎌내는 부분에서는 만재 배수량이 5,500여 톤에 달하는 모가미급 호위함이 유리합니다. 호주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은 60조 규모의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CPSP에서도 한국의 하나오션과 일본 연합팀과 맞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잠항이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한국과 일본을 이번 프로젝트 수주의 유력한 두 후보로 꼽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각각 참여하며, 일본에서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 팀으로 경쟁에 나설 전망입니다.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11년 인도네시아 잠수함 프로젝트를 따내며 한국의 첫 잠수함 수출에 성공했고, 국내 최대 규모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한 잠수함 모델은 잠수함 장보고3 배치-2입니다. 이 잠수함은 세계 최초로 공기부료 추진체계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해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가운데 최고 수준의 자망 지속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뢰,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경쟁 상대로 꼽히는 일본이 앞세우고 있는 잠수함 모델은 큰 고래라는 뜻의 타이게이입니다. 타이게이 잠수함은 현존하는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발전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지만 장보고3 잠수함과 달리 공기부료 추진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자망시간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심지어 하나오션은 해외 방산시장 공략을 위해
호주 방산기업 오스탈 인수에도 나섰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비롯한 해외 사업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잠수함 수출 경험이 있지만 한 팀으로 뛰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 모두 해외 잠수함 수출 경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로 호위함 수출이 무산된 일본은 호주와 캐나다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잠수함 수출 경험과 체계 통합의 이점을 살려 이번 수주전의 승자가 되기 위해 과연 호주도 캐나다도 한국과 일본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그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입니다. 앞으로 최소 100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들 엄청난 사건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북한까지 핵 공격함을 반드시 보유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등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 프랑스가 브라질의 핵잠수함 개발을 도와주겠다고 폭탄 선언하며 또 한 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에서도 핵잠수함 논의가 재점화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한국은 모든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현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수함 수출 강국 프랑스가 최근 브라질에게 핵추진 잠수함 기술 개발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모든 핵 확산 방지 방침을 완벽하게 존중한다면서도 브라질이 원한다면 프랑스는 핵잠수함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2037년까지 6,000티급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인데 브라질이 핵잠을 건조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을 제외한 국가 중 최초가 될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국에서도 핵잠수함 필요성이 더욱더 언급되고 있는 중인데요. 브라질 말고도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본격적으로 핵잠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어 우리도 빠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핵잠수함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여러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체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북한은 핵무인 수중 공격정 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모의 공중폭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최근 들어 해군의 핵무장 강화에 더 신경 쓰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에 SLBM과 SLCM을 탑재해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본토를 겨냥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마냥 안심할 수만은 방산업계에 따르면 북한 해군의 수상 전투함정은 740여 척, 잠수함은 76척으로 우리 해군이 수상 전투함정 140여 척과 잠수함 21척에 비해 수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군은 이런 수적 열세를 월등한 성능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으로 대응했고 그 전략이 먹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머지않아 핵추진 잠수함에 SLBM과 SLCM을 싣고 핵 어뢰까지 개발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북한 해군이 보유하게 될 SLBM과 SLCM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정답은 이미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SLBM과 SLC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의 도발을 핵잠수함으로 우리가 먼저 감지해야 합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밀성과 기동성이 출중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탄도미사일은 우리가 북한보다 6년이나 먼저 개발했었습니다. 실제로 앞서 ADD는 1978년 사거리 200km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고 북한은 1984년 스커드-B 탄도미사일 개발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핵잠 보유의 최대 관건인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우리 군 안팎에서는 미국 의존도가 높은 안보 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도 꾸준히 한미주둔 방위비를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시간이 갈수록 국방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자
우리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지금 우리의 우수한 미사일 개발 능력과 잠수함 개발 능력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핵잠을 만들 채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독도 및 이어도 해양 분쟁 등 일본과 중국과의 잠재적 위협을 대비해야 하는 한국에게는 핵잠수함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비대칭적 전략 수단으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과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과는 해양경 계획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어도 관할권 문제와 같은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이 핵잠은 없지만 잠수함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은 이미 핵잠 등 잠수함 전력이 상당하기에 북한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을 맞서기 위해서는 역시 핵잠수함 전력밖에 없다는 답이 나옵니다. 이러한 잠재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핵잠수함을 비대칭적 전략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은 2000년대 초 당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자 착수하려 했지만 기술과 예산 문제를 포함해 미국 등 주변국의 반발로 무산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전략적 이익을 위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선결 과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당장의 국제 정세가 악화돼 일본이 핵무장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만 따라가지 못해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한국만 비핵 국가로 남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미국에게 강력하게 어필해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 잠재력부터 확보해야 하며 우리의 독자적인 핵무장 잠재력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핵을 포함한 사력 확보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해군이 북한을 비롯해 일본, 중국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눈과 귀, 주먹을 모두 갖춘 3600T급 최신형 잠수함의 세 번째 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올해 초 방사청은 경남 거제 하나오션에서 건조 착수 회의를 열고 장보고-3 배치-2 건조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인 3번함 건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당시 방사청은 이번 사업은 한국의 수중킬 체인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한국형 차기 핵잠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배치-2는 전력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함정을 개발할 때 업그레이드되는 단계를 구분하는 용어로 이번 잠수함은 직전에 비해 길이가 약 6m 늘어나는 등 덩치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SLBM 발사용 수직 발사관이 6기에서 10기로 늘었는데 잠수함의 주먹에 해당하는 무기 체계가 강화된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잠수함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은밀성과 수중작전 지속 능력을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앞선 안창호함과 안무함 등은 디젤 기관과 납축전지 추진 체계로 설계됐었습니다. 또한 잠수함의 눈과 귀라고 할 수 있는 전투 체계와 소나 체계도 탐지 표적 처리 성능이 대폭 개선됐고 최신 소음 저감 기술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내에서 독자 개발된 장보고-2는 기술의 국산화가 80%에 달해 수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도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 시장에서 우리 잠수함의 기술과 성능을 입증시키는 등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형 핵잠이 등장하게 되면 그 존재만으로도 북한을 비롯해 주변국에게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핵잠수함 도입은 우리 해군에게 전략적 유연성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막강한 역할을 더 부여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층 더 혼란스러워진 글로벌 안보 상황에 북한의 핵 고도화 등 다양한 위기가 겹치면서 핵 보유 의지가 없는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절대로 각인시켜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잠수함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과 더불어 소재도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한국산 핵잠을 바다에 띄우려면 예산, 기술, 핵연료가 필요한데 이 중 예산과 기술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해군에 따르면 핵잠 개발에 7년이 필요하며 비용은 한 척당 1조 3천억 1조
5천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은 장보고-1, 장보고-2, 장보고-3 잠수함을 연이어 만들면서 잠수함 기술을 오랫동안 쌓아오면서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로 부족한 기술은 국내 연구로 메우거나 해외에서 도입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잠의 심장인 원자로와 원자로를 가동할 핵연료 확보가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가 1975년에 가입한 핵확산 방지 조약은 핵무기의 확산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핵잠수함 보유 자체가 문제된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전홍축하고자 할 때 고위급 위원회 협의를 통해 서면 약정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전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 고위급 위원회 협의를 통해 서면 약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핵잠을 만들기 위해선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ART는 이미 2012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2027년까지 선박용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기 위한 70MW급 원자로를 만들 계획이기에 이를 핵잠수함에 활용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유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인프라를 통해 핵잠수함을 개발하게 되면 미국의 시각에 따라 평화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협정을 위반한 게 될 수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핵잠수함이 가지는 민감성 때문에 미국과 사전에 외교적인 양해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한국도 마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의 SLBM 개발과 핵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고려해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핵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을 밝히고 정당성을 인정받아 이를 공식화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만 핵연료 확보와 사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형 핵잠을 개발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이 엔비디아를 제치는 엄청난 한방을 가격해 반도체 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한국이 미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선점하면서 초격차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 건데요. 글로벌 반도체 업계 치열한 경쟁으로 핵심 기술 인재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희소식이 전해져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 전쟁이 불붙으면서 반도체 인력 유출이 점점 노골적으로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HBM 기술 개발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인력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서버에 탑재되는 고대역 폭메모리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반도체로 제작에 최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으면서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했고 삼성과 마이크론, 중국 창신 메모리가 뛰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뜨거운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력 빼가기를 통한 불법 기술 유출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론 임원이 된 SK하이닉스 전 연구원 어씨에 대한 전직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SK하이닉스 HBM 설계를 주도해오던 핵심 인물이 경쟁사인 마이크론에 이직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는 3차원 적층 HBM 원천 기술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 출신인 B씨도 얼마 전 마이크론으로 옮겼는데 B씨는 삼성에선 HBM이 개발 조직에서 근무했고 이직 후 마이크론에서도 HBM2와 HBM3 개발 조직에 속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경쟁 기업에 이직한 직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인재난을 겪는 상황에서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우 국내 반도체 인재들이 중국 기업으로 쏠렸다면 최근에는 거쳐가 미국 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 직원 260여 명, SK하이닉스 직원 110여 명이
마이크론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직원까지 포함하면 마이크론으로 옮긴 삼성 SK하이닉스 직원은 더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로도 한국 반도체 인재 유출 위험이 감지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 7월에는 인텔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 엔지니어 C씨가 징역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C씨는 삼성 파운드리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 33개를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등 단순한 인재 유출을 넘어서 핵심 기술까지 빼내려는 대범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한국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 기술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대거 넘어가면서 고대역 폭메모리, HBM을 비롯한 반도체 경쟁력이 위협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만들어져야 하는 때로 보입니다. 우선 기업에선 경제적 인센티브와 커리어 관리를 통해 인재를 붙잡아 두는 당근이 필요해 보이며,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강경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대만 간첩법처럼 별도 법률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양형 기준을 좀 강화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확정 지을 예정인데, 모쪼록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625분의 1의 전력을 쓰는 제품을 개발해내며 반도체 업계에 말 그대로 쇼킹을 안겨줬습니다. KAIST 연구팀이 최근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L 반도체를 자체 개발했는데, 엔비디아보다 전력을 적게 쓰면서 심지어 크기는 더 작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사람과 대화하고 각종 정보를 찾아주는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 AI를 배터리 소모 걱정 없이 스마트폰으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해준 KAIST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교수팀이 초전력 초고속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상보형 마이너스 트랜스포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전기는 매우 적게 사용하는 AI 반도체를 개발한 겁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AI 반도체를 활용해 오픈AI의 GPT-2 모델을 구동시킨 결과 언어를 생성하는 데 0.4초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여기에 사용된 전력량은 400mW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진이 이런 초저전력 기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AI를 돌리는 기술 두 가지의 특징에 집중했기 때문인데요. AI 작동 기술 중 하나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SNN로, 이는 실시간 정보 처리에 유리하지만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약한 게 특징입니다. 또 다른 기술은 심층 인공신경망, DNN인데, DNN은 이미지 인식과 비디오 정보 분석 같은 고난도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은 정보를 담은 데이터 크기가 작으면 SNN이 DNN보다 전기를 더 적게 쓴다는 점을, 반대로 데이터가 클 경우 DNN이 SNN보다 전기를 썼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유 교수는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던 고성능 초저전력 AI 반도체를 실제로 구현하고 GPT-1을 구동시켰다는 점, 온디바이스 AI의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온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 전기차 등 기기에서 직접 AI를 구동할 수 있는 기술로, 데이터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서 바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보안 측면에서도 안전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입니다. 다만 그동안 개발된 AI 반도체는 전력 소모가 너무 커 온디바이스 AI로 이용하기에 제약이 많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겁니다. 유 교수는 현재 상용화된 퀄컴의 최신 AI 반도체도 GPT-1을 구동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개발한 AI 반도체를 갤럭시 S24에 연결해 GPT-1을 구동시킨 결과 무리 없이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KAIST 연구팀은 본격적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삼성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초격차 기술을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렇듯 한국의 기술 인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구현해 미국을 능가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내 연구진이 LLM 기반 절차 성능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내면서 더욱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이번에 절차 생성 AI 벤치마크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빠르고 객관적인 절차 생성 성능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전자통신연구원은 사람이 말로 작업을 명령하면 스스로 작업 절차를 이해하고 계획을 수행하는 절차 생성 인 AI 성능을 자동 평가할 수 있는 로타 벤치마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과정들을 사람이 직접 평가해야 했기에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세이켄을 비롯해 기존 연구에서는 여러 사람이 직접 작업 수행 결과를 관찰하고 성공 실패 여부를 투표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성능 평가에 긴 시간과 노력이 들고 평가 결과가 주관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ETRI 개발한 로타 벤치마크는 사용자 명령에 따라 LLM 생성 작업 절차를 실행하고 결과가 지시한 목표와 같은지 자동 비교해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직접 했던 것보다 평가 시간은 물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결과 또한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지닙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번 성능 평가는 미국 알렌시 연구소와 MIT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뤄졌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차갑게 식힌 사과를 넣어라는 일상적인 가사 작업 지시 명령을 내리고 각 작업 절차를 포함하는 데이터셋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기술 개발로 LLM을 이용한 로봇 작업 계획의 기술 성능 평가 시간은 물론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도 AI 반도체 지원에 나서는 등 민관 원팀을 만들어 반도체 정책 설정과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도 올해 상반기에만 10,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대거 수혈할 것으로 보이면서 반도체 인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가운데도 삼성은 창업부터 이어온 인재 제일 경영 철학을 고수하며 올해도 대규모 채용 기조를 이어가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계열사 19곳에서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인재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유튜브, 이베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인력 감축에 나선 것과 반대되는 행보라 업계 내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의 공격적인 신입사원 공채는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이재용 회장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 철학을 이어받아 삼성 내 조직 혁신을 주도해왔는데 특히나 인재 선점을 통한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삼성전자 명장 15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 회장은 미래는 기술 인재의 확보와 육성에 달려있다며 인재가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I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수 인재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아무리 AI 반도체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듯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